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기획장 방송 양기자 소라TVS YCU 115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스테로이드 시티 웨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인데요. 어떤 작품인지 아영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웨스 앤더슨 감독의 애스테로이드 시티는 가상의 사막 도시 애스테로이드 시티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을 다루는 연극과 연극의 제작 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TV쇼를 함께 보여주는 액자 구성의 영화입니다. 전쟁 사진작가 스틴백과 천재소년인 그의 아들 우드로 유명 배우 미치 캠블과 그녀의 딸 다이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애스테로이드 시티에 모여들고요. 이들은 행성 궤도를 관찰하기 위해 한데 모여 밤하늘을 바라보던 중 우주에서 날아온 외계인을 목격합니다. 근접조우를 경험한 후 사람들은 동요되고 각자 외계의 존재를 해석하려 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섭니다. 애스테로이드 시티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스타일이 한층 더 심화되었으며 연극과 영화의 경계에서 영화성에 대해 묻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이 작품을 저희가 그때 칸 올라갔을 때부터 이건 무조건 해야 한다고 그때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가장 최근에 보신 두 분한테 일단은 먼저 소감을 들어봐야겠네요. 김경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웨스 앤더슨 최고의 걸작입니다. 뭐 최고의 걸작 나왔어요. 저 웨스 앤더슨에 대해서 쓸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 웨스 앤더슨 칸 영화제 거 갔을 때 네. 그 웨스 앤더슨에 대한 감독론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감독론을 쓰느라 전 작품을 다 봤거든요. 근데 모든 작품을 봐도 이 작품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보는 내내 감탄을 해가지고 세 번 봤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 웨스 앤더슨이 보이는 태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웨스 앤더슨 1기, 2기, 3기로 분류할 수 있다면 1기에서는 약간 철없는 남자들이 계속 날뛰고 아버지랑 갈등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2부에서는 그 영화 자체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노스텔지어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그런 영화라고 하면 이 애스테로이드 시티는 이 둘의 장점을 한데 합쳐가지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데 아우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도 된다. 그 팬데믹 시대 웨스 앤더슨 감독은 약간 영화 안에 머무르면서 영화 바깥의 세계를 외면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부터 계속 보여왔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냥 영화 바깥을 이렇게 연극 뒤편으로 보여주면서 그리고 영화 안에서도 약간 바깥의 세계를 모호하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냥 시대가 엉망진창인데 그냥 살아도 되지 않아? 라고 조심스럽게 묻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그 다정함에 반했어요. 이번 작품이 다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영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좀 빠른 포기를 한 게 이 영화를 보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요. 메모를 하면서 봤는데 맞다, 이 영화 웨스 앤더슨 거였지 하면서 그래, 대사량 많고 가다정 보고 다 절대 못 받아 적겠구나 하면서 1차 자각을 먼저 했고, 그리고 이 영화는 보면서는 애초에 이 감독이 이해하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기도 하고 서사를 완벽하게 파악하려는 그 욕구를 내려두니까 오히려 감독이 서사 대신에 택한 것들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 충분히 그 영화가 주는 감각이 좋았고 이 감독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그거를 전달하는 형식에 대해서도 저는 설득이 돼가지고 한 번 보기에는 사실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두 번 보기를 좀 권하고 싶은 영화였어요. 왜냐면 저도 언론사회 때 이게 뭐가 서두에 뭔가 얘기하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약간 그 놀란 감독이 테넷 때 그렇게 얘기했던 그냥 느껴라. 진짜 테넷 때 그 학원을 놀란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냥 느껴라 했는데 그냥 느껴라 해서 봤어요. 근데 느껴라 하니까 낫더라고 차라리. 안 그러면은 왜냐면 이 감독님 영화가 초반에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 설명이 항상 들어가요. 맞아요. 항상 어떤 작품이든 들어가. 진짜. 저도 김경수 평론가님처럼 뭐 다 보지는 못했는데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거는 다 봤거든요. 지금 최근
근데 항상 보면 뭔가 서두에 프롤로그를 해가지고 뭐 하다못해 개들의 성 같은 경우에도 네. 프롤로그에서도 역사 같은 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 동네에 왜 개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뭐 고양이랑은 뭐 어떤 관계고 막 이런 거 다 이제 보여주는데, 이 작품도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게 이것도 액자구나. 뭐 몇 개짜리 액자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보자 해서 가는데, 겉면, 이제 가장 겉면이죠. 가장 네. 겉면이 시작부터 등장하는 브라이언 크레스턴이 딱 나와요. TV 진행자고. 그리고 요게 화면 비율이 이게 좀, 이것도 극장이 좋은 데 가야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언론 시사회를 사실은 롯데시네마 건대 입구 중에 약간 좀 별로 안 좋은 사용관이 있습니다. 그 약간 스코프 뷰 사용관은 절대 저는 이 영화는 스코프 뷰 사용관에서 봐야지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비스타 뷰 사용관이 되면은요 이게 약간 이상하게 나와요. 네, 맞아요. 화면 비율이. 안 그래도 화면 비율이 가장 가지고 노는 감독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 화면 비율 좋은 곳에서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화면이 진짜 제일 작게 나오고 제일 가운데 완전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옛날 TV 화면이죠. 흑백 네. TV 옛날 TV 화면 1.37대 1 비율로 딱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TV 진행자가 나와서 극작가 콜레드 어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실존 인물인가 싶었어 맨 처음. 아니 내가 이 양반은 절대 실존 인물 안 쓰는데 어지간하면 실존 인물 안 쓰는 감독인데 해서 네. 실존 인물 딱 뜨는데,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한 이 콜레드 어프라는 작가 딱 나타나서 연극 에스토로이드 시티를 소개합니다. 근데 진행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토로이드 시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거리두기구나. 이거는 네. 일종의 거리두기다. 처음 보는 영화 관객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에스토로이드 시티에서 이러한 임을 담은 영화라면서 분명히 시놉시스나 이렇게 적혀 있는. 근데 이 도시가 허구라고 시작하면서 앞으로 등장할 내용이 허구라는 말이 영화 시작할 때 잘 안 나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말 하는 영화가 어딨어. 보통 대부분의 영화가 나온다면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근데 문제는 그게 있잖아요. 밈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 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하면은 거의 날조인 경우가 많고 엄청난 길이로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허구로 창작된 작품이며 실제의 경우가 있으면 그건 우연의 일치의 뿐입니다. 일치뿐입니다. 그거는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 밈이 있는데, 약간 이거 TV 진행자 장난쳐 느꼈어요. 그것 때문에. 그 허구라는 말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트로이드 시티가 그러면 사실의 세계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말은 허구지. 네. 이렇게 하면서 생각 갖게 해주고, 아까 저 느끼라고 했으니까 느끼는데, 이 안액자가 하나가 더 있죠. 그 콜레드 어프를 중심으로 한 가장 작은 액자죠. 어쩌면은 네. 가장 작은 액자가 연극 무대 안의 세계가 네. 있고, 무대 바로 밖에 세계, 무대의 세계인데 거기도 흑백이에요. 근데 네, 화면비가 맞아요. 거기는 와이드 스크린이죠. 네, 맞아요. 아무튼 가장 안쪽 액자가 중국 에스트로이드 시티의 세계인데, 이 도시는 매년 운석이 떨어진 것을 기념하는 소행성의 날을 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있는데 오기스틴백이라고 제이슨 스왈츠만이 연기한 그래요. 아무튼간에 오기스틴백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발음 나도 헷갈린다. 캐릭터가 있죠. 여기는 네. 중국 기자인데 최근에 아내랑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우드로와 제이크 리안이 연기한 우드로랑 주니어 스타게이저 대회, 그러니까 소행성 날의 행사 일환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참여를 위해서 아무튼 갔는데, 여기 보면은 세 딸과 함께 에스토이드 시티에 같이 찼습니다. 근데 네. 차가 고장났어요. 차가 고장나서 오기는 자기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장인어른인 스탠리 잭을 만납니다. 이 스탠리 잭이 톰 행크스죠. 네. 네. 그래서 아내와 딸을 보려고 홀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약간 이 장인어른이 삶에 대한 방향이나 사람에 대한 생각도 살짝 바뀌어요. 바뀐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이 고립된 손주들과 사이를 데리러 갑니다. 그 사이에 오기는 이제 식당에서 우연히 유명 배우인 미치 캠벨을 만나고 스칼렛 조한슨이 맡았죠. 네. 그래서 만나서 사진을 찍습니다. 찍고 이제 미치가 전 남편이 이혼을 했죠. 이혼하고 딸이 있는데 딸이 과학을 좋아해요. 네. 다이나라는 딸이 있는데 홀로 키우고 있었고, 미치도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상황으로 이 도시를 찾았던 거고, 사진을 찍은 인연으로 두 사람은 서로 아픔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뭐 그 시기에 이제 아들이랑 딸도 서로 뭔가 사랑의 감정이 있고요. 이거는 항상 이 영화의 이 감독의 항상 특색인 것 같아. 애들끼리 네. 서로 좋아해. 진짜. 네, 맞아요. 애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게 뭔가 하나씩 있어. 네.
한편 대회 시상식이 열린 날에 이제 운석 크레이트에 UFO가 나타나고 이 대통령이 마을을 군사적으로 격리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이제 수상자 아이들은 몰래 장비를 또 이용해가지고 격리 상황을 알리려고 하죠. 근데 여기까지 좋은 거는 후반부가 되면서 연극 무대 안팎의 상황이랑 극중극이랑 다 교차해서 보여줘요.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후반부터 이제 머리가 맞아요. 아파집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근데 어떻게 따라왔어. 여기까지 네. 솔직히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처음 후반부는 보기만 넘기면. 후반부는 이건 내가 따라 그냥 즐겨라 했던 사람들은 뭐야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교차점 사이에 엄청난 대사량을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어떤 흐름으로 향하는지 설명해 주는 건 없어요. 뭔 흐름으로 우리 갈 거야 라는 대사는 없고 갑자기 와가지고 막 연극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하면서 뭐 뛰쳐나가지 않나. 네. 그러니까 오기를 연기한 배우 존스 홀이 뛰쳐나가는 거죠. 네. 소리 뛰쳐나. 아 이것도 복잡해. 그리고 이거 연출자 슈버트 그린에게 외칩니다. 에드리안 브로디가 연기한. 그러니까 네. 무대상이 약간 플래시백처럼 연극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시점이 또 여러 개야. 여기도. 이걸 또 구별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터지죠. 그런데 미치 캠벨 역에 그냥 머세이디스 포드라는 원래 배우가 연기를 네. 한 건데 여기에 이제 가상 배우 이 배우를 캐스팅하는 과정이 이제 그 대표적인 플래시백이죠. 네, 맞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비선형적인 거를 이해를 못하면 얘 갑자기 왜 여기 왜 캐스팅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어. 진짜 이거 안 따라갔다가는. 근데 이거는 그걸 따라갔다는 말을 애초에 안 꺼냈잖아요. 그냥 액트 1, 액트 2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소개만 나왔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문제면 결국은 이거를 여기서 평이 낮은 사람들의 이유는 그래서 이게 뭘 말하고 싶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뭘 말하고 싶은데라고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냥 그 연극 안과 밖을 넘나드는 그거를 즐기면 되는 건데 굳이 의미를 찾으려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거기 오기스텐백 아들 우드로가 그 저 우주에는 머나먼 의미가 있을 거야라고 한 다음에 그 나오는 대사가 왜인지 그 다른 작품이 떠오르거든요. 은하수를 여행한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네. 근데 우주의 의미가 뭔지 하면서 약간 슈퍼컴퓨터한테 검색해달라 그래요. 그때 삶과 모든 것의 의미는 42입니다. 라고 나오는 그 썰렁한 개그가 있어요. 맞아. 약간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그 정서가. 그냥 삶과 모든 의미 이런 게 어딨어. 그냥 42일 뿐인데 그 42일이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영화도 비슷한 정서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살아라. 네. 약간 그건 모노노케임에서 포스터 있는 건데 살아라는. 네. 맨날 하야오가 맨 마지막에 살아라라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코로나 격리 시기 중에 이제 이거 시나리오를 써 것도 있겠지만 네. 약간 삶에 대한 찬사는 이걸 내비치지 않아요. 이 영화는 절대 무작정 쓰지도 않고 우리 삶이 그냥 제대로 굴러갈 일이 없는데 그냥 살아라 같은 건데 그게 상징되는 소품은 저는 자동차 부품처럼 느꼈어요. 자동차 부품이 약간 이게 처음에 오기 자동차 고장날 때만 해도 정비소 직원이 와가지고 이거 부품 문제예요 이러잖아요. 네. 차를 고쳐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이 덜컹거릴 때 이걸 하나의 문제로만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왜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저희 지금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에어컨 고장 있는 이유를 사실 전 몰라요 지금. 그냥 단정은 저걸로 지는 거죠 그냥. 최근에 그때 물 한번 흘러내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 에어컨 틀 때 나오는 물이 한번 멈춘 적이 있었죠. 거기서 나온 합선 상태인가 아마 그거 생각만 하고 있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존스도 연극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할 때 오기의 자동차 부품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도 어설픈 CG처럼. 네. 이거 누구 봐도 어설픈 CG거든요. 갑자기 달걀거리는 게 막 튈 정도로 막 스파크 일으키면서. 근데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하나 그냥 단정 짓는 건 아니구나. 그냥 그러면서 모든 것이 격리된 상황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느꼈을 단 한 가지가 결국은 살아야 한다라는 생의 의지고 물론 이건 있어요. 참고로 이건 제가 단언해서 얘기하는 건데 생의 의지를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봐야 하냐 영화가 장난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방송 오늘 안 들으셔도 되고 그냥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이거 왜냐면은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이걸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면은
뭐 그냥 영화 장난이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아 차라리. 여러분 42가 최고입니다. 아영 씨는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약간 알 수 없는 그 부품에 대해 이제 양 음. 기자님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부품이 약간 에스터로이드 시티에서 사람들이 마주했던 외계인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 소재를 영화의 첫 장에 배치해 둔 것도 부품이 떨어질 때 정비사가 제3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 수 없는 문제로 말을 하는데 이것이 영화의 중반에 나타나는 우리가 풀지 못한 미스테리인 외계인 같은 존재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알 수 없는 문제나 우리가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김경수 평론가한테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거였는데 그 이제 썼을 때 글을 쓰셨을 때 거기에 보면 읽어보니까 시네마의 고전적인 가치를 수호하려는 감독이라고 네. 쓰셨단 말이죠. 웨스 앤더슨 감독이 어떤 의미에서 쓰셨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신다면. 약간 고전적인 가치를 수호하려는 사람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영화 굿즈화신 같다는 실제로 한국에서 영화 굿즈의 유행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기점으로 그 유행하기 시작했고 사실 영화 굿즈가 2013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가서 보면 장땡이지 뭐. 네 맞아요. 근데 트위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거 영화 굿즈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조금 무법에서 그 트위터에서 이렇게 영화 굿즈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이게 그렇죠. 공유하던 것들이 이제는 그 공식 굿즈가 된 거죠. 그 배급사에서 이렇게 각자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굿즈를 당시에는 근데 참고로 이제 그 나눠주기보다는 약간 네. 굿즈 패키지 형식이었죠. 패키지 형식, 패키지 맞아요. 형식으로 네, 사용됐었죠. 그래가지고 굿즈 패키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캐롤이라든가 라라랜드 등을 중심으로 맞아요. 약간 그 굿즈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 이게 폭주가 되죠. 네 맞아요. 그때 폭주가 되고 그다음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그 정점을 찍었고 11차 포스터까지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진짜. 그리고 상견니 때도 최근에 그랬어. 이번에 네. 상견니 때 뭐 이렇게 뭐 포토 티켓이 뭐야 그 필름 마크가 뭐 이렇게 종류가 많어. 필름 마크 CGV에서 이렇게 많이 필름 마크를 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한 영화에 네 엄청 많이 맞아요. 냈어요. 어쨌건 그 시작이 웨스 앤더슨인 이유는 그냥 웨스 앤더슨이 가장 대중이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현대카드에서 약간 팀버튼 전시회를 했었잖아요. 한 네. 10년 전 현대카드는. 네. 만약에 한 번 더 한다면 이제 웨스 앤더슨 특별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을 정도예요. 그때 그러면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웨스 앤더슨 뭐 이런 거 특별전을 하고 하면은. 저는 약간 그 한국에 그 유행하는 전시 중에 하나가 우연히 웨스 앤더슨이라는 전시가 있어요. 네. 맞아, 그라운드 시서에서. 있긴 있었죠. 네. 네. 근데 그 우연히 웨스 앤더슨 작품이 아니라 웨스 앤더슨 팬들이 그냥 지나가다 웨스 앤더슨 풍에 네네. 건물이다 하면서 그냥 찍은 것들 전시해 놓은 거거든요. 약간 그래가지고 그 웨스 앤더슨은 어쨌건 영화 장면들을 너무 완벽하게 구조를 해가지고 그 안에 세계를 가둬두려는 듯한 느낌을 줘요. 이게 스티브 지소 때부터 보이는 경향이었거든요. 맞네요. 왜냐면 노엘 바텐바움은 그래도 약간 야외 장면이 있었어요. 네, 야외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이제 스티브 지소에 다다라서는 이제 여기 안에 완벽한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꾼으로의 야심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게 가장 극한으로 드러나는 게 문라이즈 킹덤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거기는 사실 제가 극장에서 처음 접한 작품이 네. 문라이즈 킹덤이었어요. 사실은 이 감독님의 작품은 그때 막 이런 풍경의 영화도 있구나 와 하고 신기해가지고 그때는 이전 작품을 보지는 못했는데 왜냐면 그때 막 이제 아트하우스 하는 게 존재하는구나 나도 네. CGV 아트하우스 좀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지. 그때 약간 그때 뽕찼던 게 2012년도였거든요 제가. 네. 그때부터 이제 슬슬 막 영화 갑자기 뭔 영화였죠 갑자기 그 빈터베르그 감독의 빈터베르크 감독의 그 더 헌트? 딱 그때 이제 그게 개봉했거든요. 더 헌트랑 네. 문라이즈 킹덤이랑 항상 그때 딱 개봉했었던 데가지고 그거 보면서 영화 재밌네 이러고 있었는데 약간 이 모든 것들을 여기 안에서 가둬두려는 그 미장센 연출을 어쨌건 자크 드미 하고 자크 타티라는 감독의 영향권 아래 있는데 자크 드미 감독도 되게 보면 각 되게 잘 맞고 항상 핑크색 톤이고 뭔가 대칭병 걸린 사람 대치병 걸린 사람들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번 영화에서도 그 분화라면을 쓸 때도 진짜 그러니까 우드로랑
우기가 있고 그 옆에 할아버지만 원래 있었어요. 네. 톰 행크스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대칭을 맞추기 위해 직원이 나타나서 뒤에 서더라고요. 뒤에서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 이런 식으로 약간 웨스 앤더슨 여기 영화 안쪽의 세계를 완벽히 구현을 해가지고 관객을 여기다 가두겠다. 완벽한 이야기의 세계 속에서 관객이 놀도록 하겠다. 영화는 현실과 분리된 곳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약간 그 안의 세계를 완전히 만끽하게 하고 거기 안이 약간 미술관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거라서 저는 고전 영화가 어쨌건 영화관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화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미술 작품처럼 인식이 됐었어요. 움직이는 미술 작품. 그 때문에 영화가 결국은 미술을 보는 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고전적 시네마를 수호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썼었고 동시에 영화 굿즈가 되기도 너무 편하죠. 아무 스샷이나 떠서 해도 되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 스니나 따가지고 해도 굿즈가 나오니까 너무 재밌고 그 프렌치 디스패치가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사실 저는 이 영화보다 프렌치 디스패치가 더 좋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기자인 포지션도 있다 보니까 이 요즘 기자에게서는 약간 느낄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있거든요, 영화에. 네 맞아요. 그게 있어요. 저 역시.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는 그런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거를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뭐 좋은 분 기자들도 많습니다. 네, 참고로 현장 그렇게 구석구석 뛰시는 기자들도 많은데 딱 그게 뭔가 하나의 기자들이 모여서 잡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사실 그 영화가 뭐 완전 베스트까지는 아니어도 이 감독의 5아이언 들거든요. 네. 그랬던 이유가 이제 그런 기자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딱 들어있게 되는데 이 작품은 사실은 그런 감정을 사실 그렇게 썩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전 맨 처음에 느낀 바로는. 그러니까 이게 배우 그래서 말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고 플러스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나왔는데 연기 잘한다는 배우들이 나왔는데 확실히 이것도 작품 감독주의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완전 특출나게 배우를 이렇게 오스카 노미네이션 뭐 상 받은 사람들이 와도 연기가 그냥 완전 100% 연기는 아니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100% 연기의 능력치가 있으면은 한 다들 좀 줄이고 온 느낌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한 50 정도만 힘주고. 웨스 앤더슨 영화의 결에 맞추기 위한 그렇죠. 연기. 톰 행크스도 그렇고. 네, 다들 맞아요. 뭔가 어딘가 100회의 연기가 아니야. 한 50 정도의 연기로만 다들 연기를 해요. 되게 인형극 같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배우들은 그냥 약간 아까 저번 방송에서 AI 얘기를 했지만 이분은 AI가 연기해도 사실은 별로 그 큰 다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연기만 딱 보여주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그게 흥미롭고 왜냐면 또 연극과 현실사에서 또 연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서 배우들이 이제 연극에서 연기하는 것과 실제에서 연기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액자죠. 이 두 번째 액자에서 연기하는 거나 그 아래 액자에서 연기하는 거나 살짝 미묘하게 좀 결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결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재현 구정 그런 게 흥미로운 작품이고 또 이제 이게 얘기하자면 1950년대잖아요. 네. 네. 50년대 하면 당연히 이게 메카시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걸 또 보면 당연히 이걸 2020년대 현재랑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지점을 얘기하면 좋을까요? 1955년이 메카시즘 때문에 통제가 많이 되던 시기이기도 하고 사실 그 에스터로이드 시티도 격리로 인해 통제가 되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오늘날도 이제 세계 곳곳에서 기후 위기가 이어지고 팬데믹으로 인해 삶의 양상이 많이 바뀌면서 요즘에도 이제 세계가 언제 멸망하냐 뭐 종말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사실 과거에서 그런 비슷한 시기를 찾아보면 1950년대가 냉전 시기이기도 하고 언제 핵탄두가 날아들지 몰라서 진짜 실질적인 두려움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현대랑 가장 비슷한 시기를 설정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때는 약간 그 정치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서로를 싸우겠다면 지금 약간 서로가 서로를 선동하는 듯한? 그렇죠. 네. 이제는 물론 그 기저에 뭐가 있긴 하겠죠. 네. 그 기저에 뭐가 있기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확실히 정해져 있는 판이나 이런 판에서 일단은 서로 싸우고 있고 보면은 그 울타리 안에서 다른 울타리랑 싸우고 있고 약간 네.
그런 느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리키조가 신문 당할 때 음. 약간 너 음. 교장 선생님 비판했지 너 빨갱이야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네, 유머 거죠. 코드긴 한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요. 실제로 있었기도 하고 네, 네. 지금도 약간 그런 분위기긴 해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영화에 대한 평을 안 좋게 썼어. 그럼 안 좋게 쓰면 너는 다 저거지 막 이런 식으로 대본이거든요. 네. 아, 아니 사실 이동진 평론가가 참 참 기구한 놈인 게 저 항상 보면 그래요. 예전에 그 뭐냐 말지 귀향 영화를 네. 별 2개 줬을 때 거의 댓글 보면은 네가 그러고도 뭐 한국인이네 뭐 이런 식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별 2개 줬을 때는 네가 그러고도 또 이제 한국인이냐. 이 빨갱이 아니냐 이런 진짜. 식으로. 그러니까 아니 영화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이걸 영화로 평가하는 건데 이게 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약간 웨스 앤더슨이 되게 재밌는 게 결국 그 외계인을 코로나로 맞추려고 해도 그냥 코로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일어났던 일일 뿐인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계속 모호성으로 빨려 들어가게끔 이렇게 인도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 그거가 좋았었고 아영 씨는 그 외계인 내려온 장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저는 진짜 그 장면 연출이 잘 된 것 같은데 그게 연극에서 가장 환상적인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장면을 바로 다음에 연극 밖에서 그 연출가가 소품을 들어요. 소품을 들고 불을 켰다가 끄는데 이렇게 바로 환상을 깨주는 게 계속 이런 거리두기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감독이 의도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약간 혁명 비슷한 게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 잠들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어. 잠들자는 깨어날 수 없다. 그 뒤에 그 네. 약간 이제 격리 해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외계인이 그 운석 두고 난 다음에 갑자기 격리 해제 취소하겠습니다 하자마자 다 살인광선 쏘고 네. 약간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그거잖아요. 약간 그 3인 이상 뭐 4인 이상 네. 그거 느낌이었어. 네 맞아요. 4인 이상 배석 금지하고 막. 그래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오기가 이 연극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나가버리고 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보인 게 그 옷을 벗고 있는 외계인이거든요. 제프 골드브럼이 연기한.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외계인 그냥 그러면서 그 제프 골드브럼 그 캐릭터가 한 얘기가 외계인이 어떤 상징인지 알 수 없다고 그냥 모호하게 그냥 거기 있을 뿐이라고 식으로 대사를 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감독의 의도가 아닌가 그 신비함만을 느끼라는 거. 트리비아를 잠깐 얘기하자면 사실 이 작품은 일단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스페인 친촌의 외곽 지역에서 네. 촬영을 했다고. 원래는 데스밸리 같은 데를 찍으려고 했대요. 근데 이 감독이 절대 데스밸리를 찍을 리가 없죠. 왜냐면 절대 세트를 찍어야 되니까 세트로 해가지고 다 이제 하고 했는데 그래서 자동차 추적 장면은 정말 1km라는 도로를 거의 이제 세트처럼 이제 꾸며가지고 찍었대요. 야 이건 뭐 그러니까 이거 뒤에 서 있는 산이 뻔히 연극이라는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장치를 드러내니까 또 거리가 두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연극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쯤에 다시 한번 그 풍경을 보여주면 또 연극이라는 게 드러나고. 참고로 여기 촬영 장소 근처에 마늘 창고가 있어가지고 마늘이 10톤 정도 있어가지고 너무나 압도적인 냄새를 맡으면서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비하인드긴 한데 그 연극의 건물들이 딱 3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 3개 건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3개 혹은 4개구나. 그 마지막 크레이터 안까지. 근데 거기에 서 있는 인물들의 모습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거기 칸 하나하나마다 인물에 다 사연이 담겨 있고. 아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감독이 자꾸 거리두기를 하는 게 연극과 연극 바깥이랑 그리고 꿈과 현실 이런 식으로 웨스 앤더슨이 영화를 연극화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랑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극장에 프로시니어 마치는 그 사람에게는 일종의 통제할 수 없는 현실로부터 두는 안정장치인 것 같고 그 안에 모든 것은 자신이 배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세계인 건데 근데 이번 영화에서 이제 연극 속 인물이 제4의 벽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감독 스스로 자기가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세계관을 스스로 부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계관을 깨트리니까 비로소 현실로 이어진 게 아닌가. 영화가 비로소 현실로 이어진 것 같고 이것은 또 영화 속 대사인 잠들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어와 이어지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은 영화가 기본적으로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욕구를 충족해주는 한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 한영으로만 남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 매체로 생각을 조금 더 성숙하게 한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저 여기 처음에 그 저기 원폭 터진다라고 하면서 그 처음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 영화 그 안쪽에 연극. 근데 그 오기는 저기 너머에서 사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우드로가 갑자기 관객 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낯설 계약이다라고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영화 속 연극 속에서 인물이 연기하고 있는 게 보이긴 한데 연극인지 사실 그 일상을 살고 있는 건지 불명하지가 않아요. 맞아. 근데 그 오기스틴 백이 딱 한 번 연극 안에서 또 다른 연극에 몰입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미치 캠벨하고 미치 캠벨이 약간 수면제를 마시고 저기 너머에 욕조에 앉아 있는데 아 마릴린 monroe. 마일린 먼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그 처럼 장면이 보이는데. 다시 한번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그 연기를 통해서 자기 응어리진 걸 해소하는 거. 그래서 이 남자가 잠깐 그 연기를 통해서 꿈을 꾼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 장면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미치하고 그 오기의 관계 되게 흥미로운데. 저는 그런 그 관객하고도 계속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감독이. 근데 그 인물과 인물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게 어쨌든 이 영화에서 가장 주로 다루는 정서가 외로움이고 고독인데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옆에 붙어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감독이 생각하는 최대한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약간 2020년대 현재 약간 SNS 시대의 소통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정도의 거리. 그리고 한편으로 그 딱 떨어져 있는 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거리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2m. 2m보다 살짝 넓긴 하네요. 네. 아무튼간에 뭐 이제 이게 애덤 스토크하우젠 프로덕션 디자인 항상 이제 같이 하시는 이제 프로덕션 디자이너తో 작업을 했는데 이게 인위적 원근법이라는 개념을 또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마을이 사막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끝없는 지평선을 향해서 이렇게 펼쳐지고 축구장 세트장 거의 축구장 하나만 한 규모에서 세트장을 했는데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난지를 인지하기 어렵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화면을 담아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음악 감독 역시나 페르소나죠. 네. 사실상 이제 페르소나인데 이번에도 그냥 저거만 줬대요. 이제 모티프를 줬는데 예를 들면 뭐 회전주와 뻐꾸기가 있고 뭐 버섯구름이 있고 미국 카우보이 신화와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라는 그런 환상의 동화 사이 또 우주와 사막에 대한 아이디어 요거를 이제 모티프가 줬는데 그래서 그냥 영화 장면도 본 적이 없대요. 본 적도 없는데 일단은 처음 몇 곡을 써가지고 대단하다. 감독한테 줬대요. 음. 그 이제 연주를 해줬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냥 네. 촬영장에 틀어놓고 이제 아. 몇 가지 틀어놓고 연기를 했었대요. 그런 장면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기나 뭐 이런 뭐 튜바부터 뭐 여러 악기를 사용했는데 특정 음악 참고보다는 그냥 역시나 등장인물의 스토리나 그리움, 상실, 비통에 이르는 그런 정서적인 네. 여정을 영감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데스플라 감독 그 다큐멘터리 있는데 거기서 진짜 웨스 앤더슨 감독하고 그냥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너무 잘해서 네, 중마고 그냥 대충 줘도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바로 택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웨스 앤더슨에 이만큼 어울리는 음악이 어딨나. 저 그 UFO 내려올 때 그 살짝 그 마림바 소리 땅땅땅땅 때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좀 엄숙해지는 장면. 그거 진짜 음악이 다 살렸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약간 몇 음악은 약간 미지와의 조에서 존 윌리엄스 했던 그 음악 시도랑 비슷한 건 있긴 있었어요. 네. 저 느낀 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처음에 그 오프닝 타이틀 나왔을 때 그 나왔던 음악 있잖아요. 기차가 이렇게 네네네. 달려가면서 그 1957년에 나온 음악이더라고요. 갑자기 막 옆에 막 주연 인물들 네네. 막 나오는 장면. 그래서 그 나온 노래들 봤더니 대부분 1957년도 히트곡이었어요. 이번에 그래도 좀 음악적으로 돈을 좀 썼네요. 저기는
저작권까지. 뭐 맞아요. 영화의 미장센은 좀 에드워드 호퍼 그림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약간 혼자서 창밖을 바라보는 인물을 많이 보여주고 또 이전 도시인의 고독감 같은 게 묻어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사람 그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인물들 소개할 때 칸을 이렇게 옆으로 트래킹 숏을 하면서 맞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인물들이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니라 끊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전 그게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의 미장센과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창을 통해서 그 인물이 끊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이게 레일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게 전 궁금해요. 이게 레일로 찍었을지 네. 아니면은 그냥 사람이 그냥 걸어가면서 그 있잖아요. 그 요즘에 스테디캠? 스테디캠, 네네. 스테디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요즘에 그 짐벌. 짐벌. 네. 짐벌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찍은 건지. 둘 다 했을 것 둘다 했을 같은 것 생각이 같아요. 들어요. 네. 아니면 사람이 그냥 레일에 매달린 레일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네. 아무튼 처음에 소개해준 게 좀 그 샷은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여러모로 신기한 숏들 많아가지고 놀랐었고, 그다음에 또 재밌었던 게 네, 얘기하세요. 네. 인물인 그 전쟁 사진 작가인 스팀백이 약간 왜 사진을 찍는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 영화의 주제랑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쟁 사진 작가인 스팀백이 찍은 사진들이 원폭 실험 후에 생긴 그 버섯구름 그리고 고장난 차 사진 그리고 미치 캠벨 그리고 외계인 사진을 찍는데 이것들은 모두 그 사람이 미처 다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대상들을 사진 작가인 스팀백은 마치 자신이 이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거리를 둔 채 프레임에 담아요. 근데 스팀백은 또 언제 폭탄이 날아들지 모르는 전쟁 속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런 점에서 이 캐릭터는 웨스 앤더슨의 자기 방영인 것처럼 보이고 또 웨스 앤더슨은 이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완벽하게 자신의 의도대로 구현된 영화의 세계를 그려온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거 그 사람에게 그냥 사는 대로 살아라라고 말을 한 것도 결국에는 약간 감독의 변한 생각, 현실에 대해 변한 태도를 드러내는 장치였던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가 많은 영화인들에게 네. 뭔가 변화를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노아 밤역도 그렇고.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중에 그 씬에 잠들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다. 그 바로 전 씬에 쿨레드워프 죽기 전에 그 마고로비가 나와서 회상을 하잖아요. 네네. 잠깐 네, 원타임으로 나와가지고 왜 이름은 아니 배우 이름 적혀있는데 언제 나와 이랬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때 그 마고로비가 연기한 그 여성 캐릭터가 오기의 전 부인 역할을 했었는데 그 리허설을 했다가 바로 잘려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인물이 왜 잘려나간지를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인물이 약간 외계인의 상징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어젯밤 꿈에 외계인을 봤어 하는데 막 그게 약간 죽은 아내에 대한 회상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외계인은 그냥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웨스 앤더슨이 이 장면을 덜어냈다는 거를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연극 안에서 자기가 그냥 미지의 세계를 마주볼 준비가 되었다. 어떤 사연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이야기가 없어야 된다는 감독의 확고한 의지로 보여가지고 전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기 스팀백이 이 장면이 잘려나가고도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전 부인의 사진을 찍었다고 했는데 오기 스팀백이 영화 속에는 안 드러나 있어요. 전 부인의 사진이 잘.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 부인이 죽었다는 거를 그냥 그대로 잊고서 그냥 앞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드러나긴 해요. 그 딱한 번. 우드로가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 네, 맞아. 딱 한 네네. 번. 네네. 근데 그게 별 의미는 없게 되는. 그래서 그냥 잘려나간 그 사람을 보는 거로 끝나는 거니까. 약간 그건 톰 행크스가 약간 대신 계속해서 얘기는 해주긴 하는데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얘기는. 그냥 톰 행크스도 그냥 뭐 손자를 품을 수는 있으니까 너도 품을 수 있겠다 하면서 그냥 변하잖아요. 네. 그냥 너를 품는 거다. 그러고 보면 이 죽음에 대한 것도 사실 뭔가 거기도 아이들이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최근에 저는 뭐 안타까운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아무튼간에 저는 아이들한테도 이 죽음이라는 거를 교육을 어느 정도는 그게 뭐 마음이 아프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올바르게 교육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는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뭔가 요즘 뭔가 이상하게 좀 부재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게. 맞아요. 음. 웨스 앤더슨이 되게 이번 영화에서 많이 음, 변했다는 느낌이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가 음. 너무 좋아진 것 더 같아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물론 서로 연애하고 그거는 뭐 변치 않은데 네, 서로 연애하는 것을 넘어서 약간 어린아이들이 맨 처음부터 약간 살인 광선 만들고 막 달에다 뭐 프린팅할 수 있는 거 만들고 뭐 쏘아볼 수 있는 거 만들고 그러잖아요. 맞아. 근데 이 아이들한테 뭐 너네 재능 뛰어나니까 이게 그 중간에 그 틸다 스윈튼 역할에 입을 빌려가지고 너네 재능 뛰어나니까 너네 하고 난 다음에 내 제자로 받아줄게 하면서 너네 재능 펼치고 살아라. 너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된다. 난 너네 좋다라는 식으로 계속 프로포즈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너네 미래가 뭐 불안정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냥 살아도 된다. 이 그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한테 하는 말? 이번 명탐정 코난 극장판에도 그런 뉘앙스 비슷한 게 있어요. 확실히 그런 데서 있어요. 아이들한테 뭔가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뭔가 항상 아이들 대하는 태도가 뭔가 보호해줘야 되고 뭔가 네. 보면은 뭔가 미성숙한 존재고 그렇게만 좀 우리나라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 좀 뭔가 굳혀지고 있는데 아까 그 명탐정 코난 예를 든 것도 사실 거기서 좀 너희도 충분히 스스로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라는 거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작품이나 뭐 아까 전에 했던 뭐 명탐정 코난이나 다 분위기가 확실히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 상업 영화에서는 아직 좀 그게 좀 먼 것 같아. 그나마 개운방이 그나마 좀 근접했었지. 그거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나 상업 영화에서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되게 주체적인 역할로 나와요. 에스토로이드는 오히려 그렇죠. 어른들은 그냥 아이들 업적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네. 아이들이 직접 신문사에 투고 뭐 제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맞아요. 특히 그리고 가장 작은 아이들 그 3명의 딸들은 약간 나 뱀파이어야 뭐 이런 약간 마녀지망생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막 타파웨어 묻어두고 의식 치르고 이런 것들은 어른들이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게 되게 따뜻하게 다가왔었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 웨스 앤더슨 감독이 이번 작품은 한 역사의 한 특정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사랑과 외로움, 애통과 희망, 그리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덤덤하게 녹였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영화였고 그래서 뭐 연극을 사랑하고 추종했던 감독의 정서나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사기관을 이번에 정말 자신만의 스타일로 잘 표현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까 제가 뭐 보지 말라고 하긴 했었는데 그냥 한번 저기 놀란 감독처럼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가서 한번 느껴보시면 대충 저희 말 들었으니까 살아남는 그 의미 있잖아요. 대충 들어보시면은 한번 체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때마침 이 영화를 하기로 할 즈음에 그 뉴스를 하나 접했어요. 그 미국 하원에서 UFO 숨기고 있다는 청문회가 열렸어요. 아 이거 진짜 에스토로이드 시티인데요. 근데 뭐 항상 보면은 다 아니 그 뭐지 옛날에 UFO 놀랜드 에머리 감독이 그 얘기했어. 맞아. 놀랜드 에머리 감독이 내가 인디펜던스 데이 만든 이유도 난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만든 거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콘택트에 나왔잖아요 영화에. 네,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칼 세이건 그 작품에도 내기 나오지만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으면 사실 그것도 저는 공간의 낭비다. 공간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뭐 어딘가 있겠지. 뭐 우리 그러니까 광년이나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서로 접할 수 없는 거리여서 그럴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사실 그 그 우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그 UFO를 찾으면 우리 삶에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뭐 없어도 괜찮고 없으면 뭐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 UFO 보는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UFO를 볼 때 신비가 이런 거겠구나라는 게 느낀 게 그 각자 상자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상자를 쓰고 있는 게 되게 OTT에 갇혀 있는 경험 같고 그 다시
이걸 꺼내서 우주인을 마주할 때 이 인물들이 한꺼번에 그걸 보잖아요. 근데 네. 그게 굉장히 영화를 보는 듯한 극장이군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듯이 모두가 한시선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거에 대한 은유? 그래서 내가 영화가 이렇게 꿈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다. 그 신비로움이라는 감각 아래. 역시 근데 그 UFO가 그 어쨌건 1950년대부터 우리를 매혹시켜왔던 신화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에이리어 51이 50년대 로즈의 사건이나 이제 네, 맞아요. 그때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UFO를 통해서 어쨌건 우리가 영화를 보는 삶의 신비, 삶의 모호함 등을 통해 가지고 이 감독이 우리 삶에 이만큼 아름답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UFO가 아직 있다는 그런 논의들을 아직 우리 삶이 아름답고 살아갈 수 있는 신비가 남아 있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래서 웨스 앤더슨 감독의 미지와의 조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약간 그런 네. 게 있구나. 맞아요. SNS 시대에는 모두가 거리가 좁혀지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모든 정보가 범람하는데 정보로 치환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오히려 희망이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아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UFO? 아니야. UFO 존재를 믿습니까? 이런 거예요. 네, 저는 저는 믿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우드로가 했던 말처럼 삶의 의미를 우주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갑자기 조경철 박사님 생각나시네. 어떻게 잘 그 세상에 잘 살고 계신지 궁금하고 아무튼 갑자기 왜 조경철 아무튼간에 다음 시간에는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대단히 감사합니다.